이런 말 기억나시죠? 맛보기. 대통령이 그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미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반기 시장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출로 지금 퍼올린 서울 집값이야 정상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추석상에서 나올 겁니다. 투자를 하신 분들은 고민스럽겠지만 그걸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고 확실한 대책이라는 걸 누가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 규제 방안이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날이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이 행복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신사임당 화이팅!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도나 이렇게 뭐 댓글들 반응을 보시면 확실하게 효과적이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확실히 효과적인가 이렇게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우리가 전세라는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요즘 서울에 불장이 있었죠. 이게 전세를 끼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대출을 우리가 여건을 맞춰 가지고 사기도 하고 하는데, 내 집 마련의 어떤 첫걸음이라고도 합니다. 돈이 모자르면 일단 사 뒀다가 돈을 모아서 나중에 전세돈을 내주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좋은 취지의 어떤 전세 사다리가 최근에는 갭 투자라는 용어가 우리 한 7-8 년부터 인제 유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 투자하려도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올 1 월이죠. 계엄, 우리가 힘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막 극대화됐던 시기에 금융위원회에서 이 대출을 풉니다. 완화하는 거죠. 그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애 최초 LTV 80%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TV는 말씀대로 론 투 밸류라고 해서 가치예요, 부동산에. 부동산의 집이 10억 인데 80% 면은 8억 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DSR 제도 시행한다 뭐 이랬는데 이건 7월 달부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2 월, 3 월, 4 월, 5 월에 풀어 주니까 세관에서 갑자기 가만히 있어.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10억 짜리 집을 5 억이 전세가 있으면 5 억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아름아름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택가에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서 집을 사둘까? 내년에 입주 물량 이슈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파생적인 수요자들까지 막 생기고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죠. 약간 두려움 때문에 마치 영골 완떼처럼 갑자기 불장이 됐어요. 앞으로도 뭐 시장이 계속 폭등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막 팽배하다 보니까 시장에 좀 불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됐죠. 이거를 인제 계속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높은 집값인데 더 폭등을 하면 이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아예 차단하는 형태의 대출 제도 규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쪽에 이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긴축하는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유주택자 있잖아요. 이분들이 인제 투자 형태로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집이 하나인데 하나를 더 사두는 사람을 그동안은 방치 왔었어요. 대출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론 투 밸류 말씀드렸던 거를 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자기 돈이 없으면. 그러면 실제 시중에 돈이 많다라면 샀겠죠. 아니나 다를까 시장은 역시 대출로 빚어진 시장이라는 것이 바로 증명되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인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니 투자 가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유심히 들으실 게 전 금융권 동시 시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5대 시중은행 이러면 4 개는 묶어 놓고 하나는 풀어 놨어요. 그래서 뭐 투자자 클럽이나 카페나 이런 분들이 우회적으로 또 피해가고 이래 가지고 잘 안 잡혔습니다. 이걸 요번에 전 금융권 동시 시행이라는 강력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던졌기 때문에 이 효과는 뭐 한간에서는 뭐 보도해서 뭐 이것도 뭐 몇 개월 하면 마칠까 이러지만 아닐 겁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대책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시장이 안정되는 거를 제가 볼 때 한 달 안에 피부로 느끼는 시장 상황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벌써 매물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6월 27 일부터 지금까지의 강남구 4구 중에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동구 할 거 없이 2, 3, 4, 5 월에 보통 뭐 300, 400, 500, 600, 700 건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패턴이 바뀝니다. 물론 한 열흘이지만 7월 달 거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7월 달에 한 100건 조금 못 되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추세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3-4 월에 막 9천 건, 8천 건 이 수치보다 현격하게 떨어지는 수치인데 한 주 정도 더 지나면 제가 볼 때 한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량이 좀 줄 것 같아요. 말씀 올린 것처럼 또 매물이 2, 3, 4, 5, 6 월까지 계속 감소했습니다, 서울이 전과. 그래서 총 물량에서 한 95,000 건까지 갔던 것들이 매매 물량만 이게 7만 뭐 5-6천 대까지로 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갑자기 매물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죠? 집값이 앞으로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매물이 증가하겠죠. 이제 이 부분이 나타났고, 말씀드린 강남 사계구에서 서초구, 송파구는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100건 중에. 그러면 반응이 벌써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호가라고 하죠, 우리가. 호가라는 게 이제 보르는 가격인데, 매도하는 호가. 이 가격이 6월 27일 나오자마자, 예를 들면 좀 아이콘이지만 그 레미안 붙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반포 쪽에. 그 아파트가 7월 한 1 일, 6월 말일 정도에 한 1 억을 내립니다, 팔려고. 근데 안 팔립니다. 안 팔리니까 7월 3일 정도에 다시 또 1억 5천을 내립니다. 또 안 팔리니까 5천을 더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올려서 부르는 가격은 이제 없어지고 있고, 내려서 부르는 가격이 지금 강남 4구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1억 낮췄는데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또 2 억을 낮추고 며칠 사이로 막 이런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노도강 부분도 인제 언론에서는 뭐 풍선 효과로 오른다고 하는데, 7월 1일 되기 전까지 이 하루 이틀은 좀 그랬어요. 27일 발표하고 28, 29는 인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휴일이 적혀 있었잖아요. 그 월요일까지 이제 말일까지를 보면은 그때는 상승하고 하락이 반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 일, 2일 넘어오면서부터는 약간 하락 거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매물은 증가하면서 하락 거래가 많아지는 형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내내 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책 중에 전세 대출 보증 한도가 또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세 가격 하방 압력이 됩니다. 아까 가계부채 관리 대책 중에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 대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신축 아파트에 보통 우리가 분양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을 받고 나서 전세를 오는 게 아니라 전세를 맞추면서 잔금을 치르잖아요. 이걸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은 원래 목적은 뭐예요? 전세를 맞춰 가지고 투자의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분양받잖아요. 이거를 인제 정부가 명분을 확실히 두고, "자, 그럼 네가 분양받으려고 받은 거면 돈을 내고 네가 소유권 이전을 받은 완전한 상태에서 전세를 놔라."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을 제시할 뭐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전세입자들은 그동안 우리가 전세 대출 때문에 5 억에다 자기 가진 돈 1억 하면 7억, 이게 기본이었거든요, 아파트 신축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전세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현금만 가진 분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게 없는 겁니다. 여기서 반증되는 게, 전세 대출이 전세 가격뿐이 아니라 매매 가격도 받치고 있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소유주들, 들어가야 되는 분들, 잔금을 뭐 맞추기 어려운 분들은 잔금 보통 면치율 이자가 5% 6% 비싸요. 여기서 좀 조바심이 나셔 가지고 전세 가격을 내립니다. 왜?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돈 현찰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안 나가고, 막 1억 1억 조씩 내립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서초구는 이미 그전에도 내리기 시작했는데 워낙 비싸서 지금은 인제 전방위적으로 신축 입주 아파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동대문구는 또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매매가하고 전세가까지 동시에 내려가는 현상,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과천 뭐 분당 이런 데 뭐 역풍선 효과로 많이 뛴다 그랬잖아요. 과천이 7월 1 일부터 5 일간이죠. 7월 달 거래가 0 건입니다, 빵건. 분당은 1 건. 근데 분당이 그보다 그 전달에 400 몇 건이었어요. 그러면 일 주일 정도 더 봐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방위적으로 신호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이 있나요? 전세 대란 뭐 이런 얘기들이 보도에 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요번 조치로 인해서 대란까지 갈 소지가 좀 없어졌습니다. 변수가 좀 없어졌고, 그리고 상생 임대인 제도를 좀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는 게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이 된 임대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안 올리는 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나중에 세금이 조금 줄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 가격 폭등은 좀 없겠죠. 그 부분도 인제 있고, 그리고 전세 가격은 좀 언론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것과 달리 의외로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7 월, 8 월, 9월 쭉 가는데 7월 1 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6억 한도를 딱 넣었는데, 그러면 10억 이하 내 돈 4억 있으면 뭐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 노도강이나 일로 번질 수 있다. 수도권으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장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수요자들이 '아 이 시장이 계속 오르거나 굳이 내가 막 쫓아가서 사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그러면 추가 대책, 그러면 인제 신시장적인 분들은 내년에 인제 입주 물량 부족을 인제 서울에 이슈를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해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확실하게 만약에 내놓는다고 가정할게요. 3기 신도시 뭐 진짜 오래됐잖아요. 벌써 2018 년도에 처음에 후보지 발표하고 19 년부터 토지 부상을 들어갔는데, 중간중간에 하다가 갑자기 사전 청약이 없어지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게 언제 되는 거야?' 이러고 실제 분양도 쪼금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건설사들이 이제 PF 문제가 있었잖아요, 미분양. 수도권에서 좋은 입지에 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이 나오면 뭐하러 구축을 비싸게 할까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소화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좋게 얘기하면 건설사를 위한 배려 정책이지만 사실 정부가 그러면 안 됐죠.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지. 그 부분인데, 그럼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막연한 프레임이 좀 형성돼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데 제가 공급 대책이 제가 이제 체크를 해 보니깐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쪼끔 과장 보태 가지고 다음 달부터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사전 청약에. 제가 다 체크해 본 건. 그렇다라면 늦더라도 올해 안에는 로드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예측되는 시기는 추석 전, 이때 체크할 거 다 하고 나서 그 행 일간에서는 뭐 지작물 철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기업체가 1,000 개가 남아서 지금 아직도 못 안 나가고 있다 뭐 폄하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토지 보상이 5대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에 5 개가 있고 또 광명하고 과천 이런 데 추가적으로 했잖아요. 8곳 다 합치면 3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과천하고 광명은 이제 나중에 됐기 때문에 인제 좀 늦게 시작됐고, 나머지 5개 신도시를 먼저 발표했잖아요, 3기 때. 5개 중에 한 군데 빼고 나머지가 토지 보상이 100% 끝났습니다. 그 나머지 한 군데도 99. 몇 %예요. 그럼 지작물 철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기업체나 이런 창고 아직 안 움직이고 이런 분들인데, 이것도 다 평균 95%가 넘었어요. 이게 뭐냐면 토지 보상이 끝났다는 얘기고, 그럼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돈도 받았고 다 사인했고 보상이 끝났는데 내가 여기를 창고로 짓고 있어요, 어느 업체가. 축사로 쓴다. 이 축사를 옮기는데 한두 달이면 뭐 그동안 임대료를 내든지 뭐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500 이면 두 달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개길 수 있죠. 왜 정부가 막 예전에 용산 참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막 예전처럼 강제로 잘 안 쫓거든요. 근데 그걸 역용해 가지고는 이렇게 전문용어로 개긴다 할까요? 개겨도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정부의 어떤 행정 대집행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그러면 수용 재결서라고 문서를 딱 보내잖아요. 한 달 내에 이의 신청을 안 하면 바로 그게 대집행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행정 대집행을 들어가면 원래 약속한 대로 안 움직였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또 들어와요. 눌렀던 시간에 대해서 연체로 비슷하게 돈을 더 내야 돼요. 행정명령만 제대로 가면 그분들이 알아서 가겠죠. 돈 다 받는데 사인도 했고. 그거는 인제 절차의 수순이지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확실히 발표하려고 추가적으로 이 유휴부지들 있잖아요. 유휴부지, 예를 들면 오리동, 서울의 구로구 오리동에 보면, 오리동은 주민센터가 원래 1 층짜리였어요. 1 층짜리인데 좀 오래됐어요. 주민들이 막 좀 새로 지어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서울도시공사 있죠, SH.
그리고 정부하고 지자체 이렇게 구로구 합쳐가지고 구로구 오류동 구로구청이 무상으로 땅을 공유하고 거기다 SH가 공사비를 들여서 짓고 그 관리하면서 임대료 해서 롱텀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이런 형태로 지어서 1층짜리 주민센터가 새 건물을 지어놨는데 1층은 주민센터고 나머지 9개 10개층은 이 청년들 원룸 좋은 형태로 새로 분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주민센터가 우리 서울에 동이 많잖아요. 다 지으면 그거에서 또 몇만치 되겠죠. 이런 것들이 사례가 있고 그리고 전 정부죠. 유휴지 활용이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용산정비청이 이제 사실은 국가 땅에 국가 땅도 좀 있고 코레일도 어떻게 보면은 연관되는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원래 원하는 대로 8,000호에서 10,000호 정도의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그럼 이런 공급 이슈와 신호들이 많아지면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예요. 지금 당장 급해서 살려고 했던 분위기는 2, 3, 4, 5월의 시작이었고 6월 27일 대책 나온 뒤는 일단 가라앉았고 수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매물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 번 뭐 집값 살려고 조바심 내서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운 좋았다 그럴까요? 못 사고 계속 집을 보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이 대하는 게 태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시장은 제가 볼 때 조금은 뭐 호가를 안 낮추고 버티는 단지의 뭐 신축 대단지들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말씀 올렸던 전세 보증 한도 축소에다가 소유권 이전 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서 정부에서 공급 대책만 아주 로드맵을 실현 가능하게 누가 봐도 이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줄 정도로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제가 볼 때 하반기 시장은 생각보다 정말 안정적으로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후반전의 모습은 전반전의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시장으로 바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와중에 만약에 그 말씀드린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에 분양가마저 또 조금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면 이런 거 효과는 더 2배, 3배만 효과가 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은 처음에는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투자를 많이 한 분들은 알아요.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그 위기7 대책이 정말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시장의 어떤 뭐 세력들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올라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세력들의 어떤 프레임 전쟁으로 인해서 좀 올라갈 기미가 있다 그러면 뭐 이런 말 기억나시죠? 맛보기. 대통령이 그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미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후반전 하반기 시장은 추석 때 얘기가 좀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세 대출로 그리고 그 후순위 대출, 생애 최초 막 대출로 지금 퍼올린 서울 집값이야. 정상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추석상에서 나올 겁니다. 물론 거기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조금 고민스럽겠지만 그걸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고 확실한 대책이라는 걸 누가 그거를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의 디테일한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대출 규제 방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석상 밥자리에서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 연출될 거라고 말씀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 영끌을 포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많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끌 뭐 취소가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거래 그 계약 취소 있잖아요. 2, 3, 4, 5월에 거래 계약 취소 건수가 10건이라고 하면요. 불과 그 대책 나오고 한 열흘 사이에 2~3배 폭증했습니다. 취소 건수가 비율로. 그리고 우리가 기억나시는 2022년 하반기, 2022년도 초에도 거래량은 줄었지만 호가가 막 올라갈 때예요. 그나마 계약을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2020 하반기에 갑자기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경제가 좀 리스크가 있다 이러면서 가계부채 부담된다. 실제로 부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계약이 엄청 많이 취소됐습니다. 계약금 5천 냈다 1억 내고도 취소를 해요. 왜? 강남 집값은 25억 30억 이러는데
3억, 5억 내릴 거는 보이니까 1억이 무서운 게 아닌 상황. 왜 앞으로 올라갈 가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손해가 보이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취소 건수보다 요번에 거의 같거나 높다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모모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계약 취소 이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국토부 거기 들어가서 저보다 더 깊게 디테일하게 보셔 가지고 그거를 올린 걸 제가 접했어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영끌이었던 그분들은 사실 뉴스 보도에 안 나와서 그렇지 원래 제목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영끌 정말 큰일 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실 것처럼 지금 기존 언론들이 약간 건설사들이 사주인 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잘 밝히지 않고 자꾸 호가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기사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벌써 나타나는 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옆에서 앞만 이렇게 비투하고 저거 해도 끄떡 없는 상태면은 이거 강력한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기사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빈틈이 좀 많았지만 이번에 좀 다르다 해서 하반기는 확실히 영끌하실 분들이 꿈을 꿨다가도 뭔가 다른 기사에서는 이제 안 비치잖아요. 아직도 뭐가 많아. 내년에 입주물량 적어서 폭등할 거. 이게 좀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랑. 그럼 영끌하려고 했던 분들조차도 이미 가계부채 관리 방안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나와서 하기 힘들고 그러면 말씀하는 풍선 효과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저평가돼 있다라면 올라갈 수 있겠죠. 왜? 미래에 올라갈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땡땡구라고 그럴게요. 서울에 뭐고 6억까지 갔던 게 지금 3억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서울인데 이게 보도에 많이 안 나와요. 어떤 구는 아시죠, 여러분? 땡땡 뭐 강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 주택 가격이 지금 막 거기서 보합을 누르고 있거든요. 좀 더 내려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막 달라붙어요? 왜? 왜 달라붙죠? 아니 6억 짜리가 다시 3억이 되는데 언제 물론 세월이 흘러서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되면 올라가겠죠. 지금 그때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지금 좀 올해 올 경제 성장이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0.8을 지금 다 예측하고 있다가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조금 코스피가 살아나고 이러면서 한 1.5 되겠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집값이 어떻게 많이 올라요? 불가능하죠. 소득이 안 느는데. 가계부채는 최고고 연체 그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지표들이 다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산업활동 동향 지수. 그런데 갑자기 영골들이 무슨 백으로 그나마 대출로 갔던 건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영끌하신 분들이 기다리는 게 그분들도 현명하다는 걸 아실 거 아닙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좀 파도가 지금 센 게 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뚫고 뭐 와서 했을 때 무슨 뭐 태양이 비쳐야 되는데 비칠지 안 비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영끌 이미 하신 분들은 조금 고민스러운 시간이 시작된 거고 못 하신 분들은 천만다행인 거죠. 제가 볼 때. 좀 더 시장을 안정적인 상태에서 좀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끌 쪽 감소 효과가 부동산 시장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대출로 쌓아올린 집값, 뭐 모래성 이런 얘기가 일단은 불식이 되는 조치들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는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집이 하나밖에 없으면 경쟁이 붙겠죠.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확실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이제 완전하게 안정 국면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오래 부동산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빈틈이라는 게 있고 이게 심리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분들은 거기는 뭐 현금성 부자들이 다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빵이 나오잖아요. 어느 현금을 많이 가지신 분이 딱 보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분위기예요. 그걸 왜 사죠? 여유가 그렇게 있으신가요? 저는 굳이 그걸 기다리겠죠, 저부터도. 그리고 언론에서 또 약간 호도됐던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이 요즘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많이 올라서 1-2 년보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라서 그걸 팔아 가지고 다들 집 사러 올 거다. 왜? 집값이 더 들 거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다 대출로 올린 거예요. 비트코인 하는 분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또 스스로 높게 보잖아요. 그분들이 대한민국 집값이 비싸다는 걸 이미 5 년째 들었는데 굳이 왜 앞으로 상승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을 버리고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살까요? 내려갈 가능성이 많은데 상식적으로 그건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비트코인 가진 분들한테. 조금 꽤 가진 분들. 저를 뭐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 얘기 질문을 하면 "뭔 소리 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거를 인제 언론들은 프레임을 잡아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팔고 유동성이 집으로 옵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휘둘리실 필요 없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은 영끌들도 시장이 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면에 경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경매들이 고민 끝에 추석 전에 공급 대책이 좀 확실히 나온다. 이러면은 인제 서울은 경매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정부가 좀 대책을 지방에 조금 요새 위축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툴이 있습니다. 뭐 만약에 임대 사업자가 지방에 미분양 물건을 살 경우에 또 4-5년 뒤에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경제가. 4-5년 뒤에 5 년간 뭐 임대 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겠다라든지 이런 대책을 하면 또 자산가들은 지금 서울에 투자할 데가 없어지면 글로 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책에서도 이렇게 유동성을 한쪽으로 풀어 줘야 되니까 지방은 어쩌면 하반기에 쪼금 마지막 조정을 더 겪고 더 바닥까지 간다라면 쪼금 뭐 6 개월 1년 뒤부터는 살살 다시 지방은 기억하시겠지만 2022 년부터 2, 3, 4, 4 년째 지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내려서 꽤 내렸잖아요. 실제로 반토막 난 데도 꽤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지방과 서울과 분명히 시장이 또 차별화된 시장이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대출을 얼마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지금 뭐 6 억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대출 제한 6 억.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왜 6 억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없잖아요. 저는 좀 유추해 보면 저랑 같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쪼끔 뭐 가능한 느낌이 좀 있으신데 지금 질문하고 연관됩니다. 6 억이면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는 1 억, 1억 정도의 연 대기업을 다니는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한 5년 차, 6년 차라고 가정할게요. 물론 이제 1 억이 6년 차에 1 억이 됐다고 가정하면 초봉 때는 한 뭐 7-8천 낼 수 있겠죠? 뭐 1 억이라고 가정을 해도 실수령액이 한 7천 정도 되잖아요, 1 년에. 그러면 한 달에 한 600, 70, 80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6 억이면요. 이자만 그냥 3% 잡아도 200 이고 4% 잡으면 뭐 200 한 68만 원, 70만 원 나와요. 300 잡아야 돼요, 부대적으로. 그럼 300 이면은 연봉 1 억인 분들도 대출 받아서 갚아야 되는 게 300 이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이 6 억이면 4 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4 억을 벌려면 몇 년인가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대기업 다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연봉 처음에 7천 이고 7천일 때는 수령이 468만 원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500이 조금 안 됩니다. 1 년이면 인제 쪼금 5천 좀 넘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법정 최저생계비 2인 가구 268만 원인가 제가 알고 200 한 40-50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40-50 빼면 결국 한 1 년에 한 2,500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5년 모으면 얼마예요? 1 억 3천5천 이에요. 더 아꼈으면 한 2억 모았겠죠? 그러면 부인이 2 억이면 합하면 얼마야? 4 억이잖아요. 그러면 10 억짜리 정도 지금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자를 내고도 빡빡하죠, 생활이. 그죠? 1억 내고도 법정 최저생계비 한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만 더 쓴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가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이런 프레임인데 2030, 40 분들이 그동안 LTV 70-80% 막씩 받는 게 이게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게 반증이 되고 그런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그래서 우리 전체 그동안 전 세계 역사가 금융위기를 여러 번 겪어봐서 나온 게 뭐예요? DSR 40%. 소득이 100만 원이면 이자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이 40% 이하래야 안정적이라고 최소한.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넘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계산하면 알맞은 대출은 연봉 따라 다르지만 결론은 이거죠. 주택 가격이 내려오면 대출이 어떻게 되죠? 대출 액수가 줄잖아요. 줄면은 쓸 돈이 늘어나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서는 해야 될 일이었어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 프레임을 또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니, 대출을 못 받으면 집을 어떻게 사는 거냐. 마치 대출을 받아야만 사는 것처럼 프레임을 조정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죠? 언론들이죠, 일단. 언론들은 왜 그러죠? 대출을 안 받고 집값을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너무 높을 때? 언론의 사주분들이 건설사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게 끝났죠. 이게 언론들이 본연의 역할을 조금 소외시하고 그저 사주들을 위해서 보도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어디에 이득으로 가요? 그 건설사와 금융사.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금융사 은행들은 돈이 늘어났잖아요.
보이지 않게 또 잘 협력을 했겠죠? 국민들은요. 집값이 올라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지만 무주택자가 국민의 반 정도 되는데 그 투기 행위를 가지고 버는 사람들은 5에서 10% 밖에 안 돼요. 대다수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시면 대출이 결국은 소비도 제약을 하게 되고 감소를 일으키게 되고,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이 당연히 매출이 줄면 인원을 줄이게 되고 실업률이 늘어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 몇 년째 된 거예요. 드디어 더 이상은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대출 액수가 적정하다를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정부가 정책만 잘해 준다라면 공급도 잘하고 무리한 이런 갭 투기나 갭 투자를 못하게, 다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노동의 가치가 인정돼야 좋은 사회잖아요. 지금 그렇게 잘 안 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다 위기감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죠.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 감시하고 여론을 던지는 거예요. 정부가 대출 정책으로 집값을 너무 올려서 경제가 위험하다는 걸 다 아니 이제는 대출을 덜 받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게 해달라. 전세 대출도 지금보다 더 줄여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희는 모르도 우리 젊은 분들은 그게 계속 이어져서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면 현재 주택 가격이 과도한 거품은 어느 정도 제거됩니다. 제거됐을 때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구 우리 5천 몇백만 중에 집이 한 2,300만 개가 있는데 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350만 돼요. 나머지 우리 2천만에 가까운 분들은 하나나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5에서 10%가 피해를 보지만 그분들 그동안 차익 많이 봤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 중에 우리 1주택자분들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진짜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도 결혼할 때가 되면 서로 민망해요. 자식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안 되면 괜히 미안하고, 부모님은 또 괜히 미안하고, 이런 이상한 가족 간의 어떤 이런 고민거리까지 만들어 놓은 게 이 대출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프레임에 갇혔던 거예요. 이제는 제 생각에 신사임당 우리 구독자분도 시작해서 대출을 덜 받게 정부가 주택가격을 내려라, 이 소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 봤자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물론 연착륙으로 안전하게 가면 10% 분들은 약간의 피해가 있으면 90% 분들이 행복해요. 최적의 정책이죠. 일로 가게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시고 얘기해 주시고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이제까지 지내왔던 부동산 투기판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 대출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이렇게 좀 우회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 사람들은 집을 못 살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을 못 받으면 딴 사람 받나요? 천일의 칠면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칠면조한테 매일 먹이를 줘요, 대출을. 그런데 어느 날 잡아먹잖아요. 자, 대출을 막 하면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젊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무슨 돈이 있어요. 사실 집을 살 수 없잖아요. 그 대출을 받아서 사는 분들은 이게 막 집값이 오를 거고 확신을 가지고 살까요? 약간의 투기성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자꾸 그동안 언론에서 대출 없이는 집을 못 사고 그동안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랐어? 이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미국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멍청해 가지고 버블이 터졌나요?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산다? 대출을 못 받으면 나만 못 사는 게 다 못 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집이 안 팔리면 대출 이자를 계속 물고 있으면 바보 아닌가요? 왜? 집값을 올려도 못 사잖아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야죠. 그러면 팔려는 가격이 내려오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대출을 1억을 받아야 저 집을 샀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면은 그게 5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출이 5천으로 줄잖아요. 그럼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그 집값이 내려오는 동안 저는 뭘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모으잖아요. 1990년대, 2000년, 5년, 10년대에 월 아파트 거래량보다 지금 다 50에서 70% 밖에 안 돼요. 왜 줄죠?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들 그럼 그동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대출 제한하기 전에 왜 못 사셨어요? 대출 많이 해 주는데 집값이 안 맞잖아요. 대출을 적게 받고 집값이 낮아서 내가 저렴하게 사는 게 내 미래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부동산 건전한 시장을 위해서나 너무 좋은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짧은 시간에 과도기에 약간 고통스럽다라는 프레임을 약간 느낄 뿐이에요. 장기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것도 그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주택 가격이 위험하다는 건 전 세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만 들고서 이렇게 아들 떱니까? 그래서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주택가액 내려가서 대출 안 받고 사면 최고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딱 이 시점을 두부처럼 잘라 가지고 두부가 반쪽이 이게 아니라 두부를 좀 오랫동안 뭉개면 어떻게 돼요? 묵처럼 되기도 하고 순두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하잖아요. 그 끝을 봐줘야죠. 잘려 가지고 뭐 이렇게 절단난 게 아니라 순두부 만들려고 가는 과정? 이렇게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집을 못 산다는 프레임은 또 이 프레임하고 똑같죠. 전세 대출을 막으니까 월세 난민으로 몰린다. 근데 여러분 하나를 더 생각할까요? 전세 돈이 없으면 그걸 월세로 전환해서 받잖아요.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이 2억일 때 전환율 3%면 뭐 60만 원이 다르면 1억이면 어떻게 돼요? 30만 원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과도기에. 마치 월세로 쫓기는 것 같지만 전세 가격이 내려오다가 어느 날 보면 월세가 더 비싸고 전세 가격이 안 되면 전세로 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월세가 버텨요? 균형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오면 균형점의 가격이 내려오잖아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얘기만 딱 들으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 그 비싼 월세를 내야 돼? 아니죠. 같은 총량이 똑같은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새로운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속지 마시기를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전세 DSR 만약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전세 가격이 내려갑니다.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매매 가격은 그렇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대출받을 액수는 덜 받아도 되겠죠. 이게 대한민국과 여러분이 같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집 사기 좋은 시기는 언제쯤 올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 주택 가격이 조정이 되는 것 같다가 정부에서 그 억지로 우리 젊은 분들한테 이 높은 주택 가격을 정책 대출 금리라고 해서 신생아론, 특례보금자리 이걸로 그냥 집값을 유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거를 그때 했어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혼동들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집값이 못 사서 접근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이라는 시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가 52% 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도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을 넘어서서 자꾸 펌핑이 된 건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럼 언제쯤 살까 이걸? 주택 가격이 빨리 제자리에 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동안 친시장 세력과 카르텔들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떠받쳐 왔어요. 요번에 정부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가볍게 3,000 포인트 되는 거에 느끼는 건 뭐냐? 기득권 카르텔의 잘못된 관행들을 잡아가는 형태의 상법 개정안이 나오는 시작처럼 부동산의 첫 번째 대책이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그러니까 느낌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잖아요. 다른 방송이나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면 일단 요즘 마음이 편하대요. 뭔지 모르지만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신뢰를 시장에 줬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 근데 그건 좋은데 언제 사지? 언제쯤 좀 안정되게 가격이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가 저번에 말씀드린 3기 신도시 공급 대책이 나올 때 분양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마 요번에 좀 더 연구한다라면 분양가를 정말 흡족하게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지금 안 사도 내가 3기 신도시하고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라는 게 존재하면 희망을 갖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을 사나요, 안 사요? 안 사죠. 안 산 분들은 어떤 상황이 돼요?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임차인으로 있지만 저 3기 신도시가 언젠가는 입주할 때가 될 거 아니에요. 1990년대에 노태우 정부 때 200만 원을 전국에 할 때 그 이후로 91년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서 2-3년 동안 계속 하락했습니다. 입주 폭탄이 터진 거죠. 그러면 지금의 상태에서 인구 증가 폭이 전부 다 적고 결혼 상황도 적고 이런 거 볼 때 2029년, 30년, 31년, 32년에 입주가 막힐 거예요. 그러면 한 4-5년, 5-6년 뒤에는 입주장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몇십만 원 갑자기. 그것도 좋은 입지에. 근데 그걸 분양을 언제 해요? 정책을 요번에 발표할 때 추가 대책이 청약을 빨리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겠죠. 그러면 일단 순서가 나온 거죠. 그러면 3기 신도시를 생각보다 빨리 한다네 정부가. 그리고 로드맵을 보니까 믿을만 하네. 그리고 또 임기가 5년이네. 가능성이 높네. 그러면 거기에 좀 우선점을 둬야겠죠. 1번은 3기 신도시 공략. 마치 서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출퇴근 거리도 가깝단 말이에요. 광역교통이 좀 잘 돼서 다 20-30분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완벽한 도시가 어디 있어요, 신축에다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또 용적률을 높아져 호수를 좀 늘리겠대요, 이번에. 그러면 지금 이 수도권까지 합쳐 가지고 한 35만 원인데 45만 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100만 원 느낌일 거예요. 이거 무시 못 합니다. 거기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도 들어가고 유유부지 막 동시에 나오잖아요. 공급 대책이 건설사나 이런 데를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 안정적인 경제 주체들인 이 가게들의 안정도를 먼저 취하면 그 뒤에 붙는 게 부대 산업이잖아요. 건설이고. 우리나라 거꾸로 돼 가지고 건설 산업 따라 가지고 정책을 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 1 번으로 하시고 2 번은 인제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경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안정돼 가면 무리하게 투자분들은 못 버티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 기회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되니까 이게 4-5년 동안 내 이자 내고 계산하니까 지금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경매로 나오잖아요. 그 경매 물건들이 그러면 단가가 시장이 하향 안정하니까 예전보다 좀 낮아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동부 이촌동에 요거 대책 나오고 유찰된 게 있는데요. 물론 지분이지만 고전에 대책 나오기 전에 실제 거래 가격이 27억 까지 갔어요. 27억 그 좀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집이 27억 은 아니거든요. 네,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27억 인데 이거의 지분의 4분의 3 그러면 27억 의 4분의 3 이면 30억 잡고 20 한 2억 3억 되겠네요. 그럼 그게 정상 호가라고 가정하면 근데 그 매물이 17억 에 인제 이 경매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20여 억하고 5억 갭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샀습니다. 바로 대책 나오고 첫 경매일이에요. 왜 안 사죠? 22억 보다 싼데 5 억이나 내려왔는데 왜 아무도 안 하죠? 더 내려올 것 같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동안 작전 세력들이 집값을 띄웠다라는 증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값은 더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 경매를 해서 사면 좋겠는데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시험을 보셔 가지고 경매에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대신 대행 경매를 받는 행위를 할 수준이 된 거예요. 대행비 정도 받으시고 컨설팅 다 해 주고 안전한 물건. 그러면 그분이 내가 믿을 만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요새 공인중개사의 극히 일부분들이 전세 사기 때문에 갇혀 이런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극히 일부지만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간판을 딱 보면 이 증이 있잖아요. 거기 언제 개업한지 날짜가 있어요. 그럼 한 15년 전에 개업을 하셨어. 근데 경매 매수인 대리 제도야. 이분이 나 하나 사고 치고서 딴 동네로 이사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10 년, 15년 자격증 지난 게 보이시면 거기 경매 매수인 대리 제도를 하고 있다. 그분한테 그냥 딱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아 제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이 경매는 모릅니다." "아이 제가 도와드리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또 살 수 있거든요. 요런 방법을 통하시고 세 번째는 인제 재건축 재개발도 조정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럼 거기서 원래 전세 끼고 조건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아마 풀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전입의무가 지금 생겼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특수한 경우에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거주자들.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미래에 재건축 저단지를 보고 '나 가고 싶다. 그런데 투기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정보가 현명하다라면 아마 올해 안에 그럴 경우에 전세를 지금 끼고 못 사게 이렇게 막고 있지만 전세 끼고 샀을 경우에는 그 집을 끝까지 결국은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 아닐 경우에는 그 대출에 대해서 좀 페널티 주면은 실제 필요한 분들 그게 갔잖아요. 돈 모아서 가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면 그 제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순서를 일단 가셔야 되고 그러면 그 기간은 연말까지는 고런 장세로 시장을 접하시고 그리고 내년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바뀌어 있을 때 다시 한번 현황 체크하시고 자산 체크하셔 가지고 무리하지 않으셔도 제가 볼 때 이 대책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 1-2년 정도는 계속 서울과 수도권 시장은 충분히 안정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27, 8 9년 정도 8년 정도 되면 첫 입주 물량이 나와요. 이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기 신도시 1 번, 2번 경매 물건, 3번 그 뒤에 대책 좀 쳐다보면서 시장 체크하셨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급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주 물량이 적어서 주택가가 오를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인제 총량해서 말씀을 할게요. 자 서울에 지금 다 길바닥에 사나요? 다 어딘가에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새 아파트에 분양받은 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입주 물량 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재건축하거나 할 때 나오신 분들이 지금 다 어딘가 살잖아요. 근데 부족해요. 부족의 개념은 어떤 거죠? 우리가 적정 수요, 매년 벌어지는 수요들을 볼 때 서울이 한 35,000에서 30,000에서 35,000 정도예요. 그거보다 좀 넘으면 넘친다 그러고 좀 낮으면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거보다 좀 많이 낮다고 보는 거예요. 한 20,000호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호라는 집이 모자라니까 만호라는 그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왔나요? 좀 더 다우닝 시켜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어떨 때? 주택 가격이 안정됐을 때. 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못 가지만 그러니까 예전처럼 집값이 오를 때는 어때요? 막 쫓아가서 더 살려는 일이 벌어지면서 말씀대로 폭등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 규제가 나왔잖아요. 그 대출 규제를 감안하면 6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도 저게 만약에 뭐 반포에 20억짜리 아파트인데 갑자기 돈이 내가 5억 밖에 없는데 살 수 있나요? 폭등할 요인이 이미 일단 제거됐잖아요, 지금. 그죠? 대출 규제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출 지금 다 막아 빵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집값 폭락입니다. 그쵸, 여러분? 제가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대출 규제를 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막아 놨구나. 어떤 형태로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을 일단 다 잘라 놨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현금성 부자들이 막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증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MB 정부 때 2008년도에 글로벌 기회가 터졌잖아요. 똑같이 2022년도에 우리가 뭐 레고랜드 겹치면서 그때부터 건축물을 잘 안 지니까 2 년, 3 년, 4년 이때 안 지니까 지금 6 년도에 인제 입주물량이 부족하잖아요, 7 년도랑. 그럼 그 똑같이 그때도 2008 년이니까 9 년, 10년 안 지니까 이때부터 해서 11, 12, 13이 그럼 폭등해야 되잖아요, 지금 논리라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다 강남 미분양 터졌어요. 우리 2030들은 잘 모르시지만 5010은 너무 잘 알아요. 결론은 주위 경제가 안 받쳐주면 부동산은 그냥 끝이에요. 갭 투자 붐이 대한민국에 불었죠, 지금 10년 동안. 제가 30년 부동산 하면서 이런 붐은 처음 봐요. 그런데도 옛날에 붐을 못 따라갔잖아요. 그만큼 수요층이 얇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2032년 3년 되면요, 결혼상이 10만 11만 대로 줄어요. 지금 20만 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한 적정 수요 입주물량이라는 게 신혼부부들이 주로 집을 사거나 부모님이 도와줘서 대출받고 아니면 전셋집에서 신축하고 이래서 이게 모자른 현상이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빈집이 있잖아요, 맞춰지게. 길바닥인 사람 없잖아요. 이걸 총량을 계산해 보시면 근데 주택이 35만 원가 4-5년 새에 나온다? 그럼 그때 돼 가지고 결혼상 없으다 이런 걸 좀 시계열로 쪼끔만 길게 보시면 여러분 지금 20살 30살 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 10 년이 흘러도 계속되니까 머리가 쪼끔 혼동이 올 거예요. 계속 갈 것 같은데? 뭐 IMF 때 뭐 떨어졌고 글로벌 때 떨어졌다는데 다 지금 올라왔잖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 인구가 늘어날 때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5% 7% 10% 성장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럼 일본 버블이 왜 터진지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배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급이 적어도 수요의 여력이 더 적어지면 시장은 더 하락하는구나. 미분양이 났다니까요, 강남에. 2012년 기사를 쳐 보세요. 폭등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조금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의 상반된 상황이 된 거예요. '경제가 살아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은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거를 새로운 대통령이 그나마 유지해 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경제가 막 좋아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좋아져 가지고 코스피가 4,000 포인트 됐다. 그때 집으로 넘어오는 것보다 5,000 포인트가 되는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겠죠, 사람들이. 그럼 집으로 유동성이 올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진짜 변혁기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영끌 경매 물건들이 아마 제가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언론만 진실을 보도해 줘도 이렇게 고민 안 됩니다. 입주 물량이 전혀 문제 없다. 왜냐하면 경매 물건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근데 나오는 거를 보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입주 물량 부족만 올리면 부족한 것 같아요, 괜히. 근데 인제 부동산 담합도 좀 있잖아요. 요번에 인제
이런 호가 조작 세력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그것도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말씀 주신 폭등에 대한 그 논리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수요가 더 많은 거고 그런데 근데 그 살 집의 가격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 여러분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요는 떨어지잖아요. 그 지점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그 집을 편안하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하면 가능하죠. 대출하면 오늘 내가 부담돼요. 생활이 안 되니까 뭐요? 아 딴 사람한테 팔아야지 투자 수익을 노리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좀 다르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한 폭등 사태 이건 이미 요번에 그게 선반영된 거예요. 그 이슈와 심리를 가지고 2, 3, 4, 5 월에 이렇게 터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걸 인제 더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대책이 나왔고 이 대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한두 달 안에 펼쳐지면 내년에 입주 물량 이런 의식도 없을 겁니다. 그 실제로 2012년도에 미분양이 나서 착한 분양가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5010은 들어봤거든요. 착한 분양가. 이게 뭐냐면요. 조합원들이 건설사 보고 "우리 분양가 내려서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도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나니까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해요. 아 이럴 게 아니라 분양가를 낮춰서 적정 가격에 팔아야 우리가 손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 가지고 조합들이 서로서로 분양가 막 내려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2 년에 여러분. 그 인구가 늘어나던 시절에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감소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7060은 팔고 있고 2030, 30 여러분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케인즈에 무슨 이론이 있어요? 더 큰 바보 이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내 뒤에 바보가 있어야 이거 팔아먹는데 없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좀 조심하셨으면 그래서 폭등이란 그거는 항상 이 30-40년 동안 우리나라 이 부동산 이 황금기에 인구 성장률 좋고 경제 성장률 좋고 분배도 좋았는데 지금 그게 2021년 이후로 인구가 자연관수 시작되어 실업률들 다 안 좋잖아요 지표가.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인제. 그래서 예전과 다른 완전히 다른 경제 환경 이걸 생각하시면 똑같은 논리로 그걸 접하셔는 실수할 수 있다. 좀 생각지 못한 고민스러운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논리는 맞지만 환경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렇다면 그 충격은 폭등 사태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은 뭐예요? 급히 따라갈 필요가 없고 시장 보면서 쫓아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네. 우리가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가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 대책 정책하면 크게 거래 정책, 세금 세제 정책, 그리고 공급 정책, 금융 대출 정책 이렇게 4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나온 건 이제 금융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남은 건 이제 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건 당분간은 좀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진성준 그 정책위원장님인가 그분이 세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해 가지고 어제 제가 부동산 좀 큰 부동산 법인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자꾸 저거 뭐야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세금으로 안 잡겠다고 했는데 자꾸 그 밑에 국토위 상임위에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분들은 그분을 알아요. 그 말이 어딘 정책이 돼 버리거든요. 자꾸 인제 세금 얘기를 하니까 불안해서 묻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보유세가 좀 낮아요. 그래서 부자분들이 투자할 때 부담이 없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 중에 좀 집 많이 갖고 계신 분 제 말씀이 뭔지 알 거예요. 종부세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지만 막상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동차세가 막 150씩 1 년에 나오는데 200씩 차 수입차는 더 나오잖아요. 막 2-300. 근데 뭐 10억 그거보다 더 훨씬 비싼 30억 짜리 집이 세금이 더 작은 거 좀 이상하죠. 이런 부분에서 인제 공정과세라 그럴까요? 근로소득자들은 뭐 남는 대로 버는 대로 바로 뭐 탁탁 그냥 꼼짝 못하고 내시잖아요. 그런데 인제 감면 조항이 또 많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중장기적으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가표 현실화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안 잡지만 제가 볼 때 국가 재정이 좀 많이 줄기 시작할 거니까 한 2-3년 정도 지나서 그때 아마 국민을 설득하면서 그 대신에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도 낮추고 이게 선진국형이거든요. 양도세가 부담이 없어야 이게 매물을 팔기가 좋은데 문재인 정부 때 다 좋았지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양수증거를 너무 매기면 세금이 80% 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팔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길 기다리게 되고 뭐 이런 잘못된 어떤 프레임이 잡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좀 국민이 공감하는 선에서 그거는 한 뭐 3년 차 이 정도 때 한번 국민 여론을 듣고 갈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세제는 됐고 금융도 됐고 대출도 됐잖아요. 그럼 공급하고 거래만 남았잖아요. 공급 정책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지만 3기 신도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제가 볼 때 속도를 낼 것 같고요. 이미 토지 보상 같은 거 다 끝난 거 뭐 다 아실 거고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속하게 공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할 것이냐 공급을. 그게 아니고 서울 시내에도 국유지, 유휴부지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뭐 여의도 같은 데도 가 보시면은 여의도 국회하고 이 아파트 뭐 이 파크원 이쪽 금융가 쪽하고 사이에 그 고수부지도 아니면서 여유 땅이 꽤 많잖아요. 현대의 기술로 건축 기술이면 충분히 그 위를 덮고 건물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이 또 하나 말씀 올리면 제가 그 용산공원 얘기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용산공원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의 그 공원 면적이 뭐 파리, 뭐 도쿄 이런 해외 선진국이라 그럴까요? 그런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요 국가에서 우리나라 두세 번째예요. 되게 높아요. 그런데도 우리 서울은 주택이 좀 모자른데 그러면 그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공원 들리기 계획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원은 어느 한쪽 구에 좀 용산민족공원이 크잖아요. 이게 한 80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3분의 1을 반환 받았고 앞으로 또 받을 텐데 그 전체 서울시 면적에서 비교를 해 보면은 충분히 10에서 15%는 해도 선진국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그럼 용산공원을 제가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이거 제한 드리는 거예요, 추가 대책. 사이즈를 계산해 보면은 평수로 하면 3분의 1 반환 말고 나머지 반환되면 한 80만 평 돼요. 그럼 그중에 일부인 한 15만 평 정도, 뭐 15% 정도 이거를 청년 무주택자들 위해서 일단 집을 지어 주겠다 이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근데 깜짝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모듈라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립주택.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한 사례로 그 모 지역구에 학교가 새로 짓게 됐는데 옆에다가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디 이사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옆에 또 부지가 있어서 모듈라 주택으로 일시 지은 거예요. 모듈라 그 공법으로. 지었고 나서 그러면 인제 그 오래된 걸 부수고 새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모듈라 그 학교가 너무 좋아 가지고 우리 그냥 이거 쓰겠다." 할 정도로 잘 짓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전해 가지고 예전에는 모듈라 하면은 뭐 2-3 층짜리밖에 생각을 못할 텐데요. 대한민국은 뭐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 가지고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드디어 13 층까지 완벽하게 짓습니다, 주거용을. 그러면 그걸 계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용산 땅에다가 15만 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15만 평에 200%를 주면 30만 평, 300%를 주면 45만 평의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45만 평을 평수로 나눠서 그런데 이거 만약에 18 평짜리나 20 평짜리로 할게요. 그럼 22,500 호의 집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게 뭐냐? 아니 지금 도심에 집이 모자라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도심이잖아요. 모듈라 주택에 주차장 없어도 돼요. 그죠? 젊은이들이 가면. 그러면 교통이 좋으면 대중교통 사용하면 되고 그럼 어마어마한 물량이 거기에 투입되면은 정말 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나중에 그런 건 반대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인구 감소되면 뭐 이러고 막 짓지 마라. 공원은 어디 가냐?" 이러면 인구 감소되는 시점에 공원은 우리가 충분하니 그래도 저거하다 그러면 그 모듈라 주택을 해체하면 되죠. 그분들이 한 10년 15년 살면 돈 모아서 거기 계속 살까요? 좀 더 좋은 집 갈까요? 그쵸? 이런 것들을 좀 정부에서 이런 양태로 여러 유휴부지가 많잖아요. 우체국 있잖아요. 보시면 대부분이 1 층이잖아요. 1 층이면은 그거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체국 위에만 청년이나 좀 취약계층 이분들을 지원하는 집들을 지어 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 주면 그분들이 주거하는 차지하는 빈도 중에 현재 민간 임대에서 공공에서 커버를 해 주면 민간 임대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잖아요, 빈 만큼. 그러면 또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뭐 이런 유휴부지 활용, 공공기관의 기관 건물 이걸 활용한 방법.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초등학교들이 주차장을 지하에 파 가지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하면서 주차를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학생들의 또 교육 활동에 쓰고 막 이래요.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 대한민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안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공급 부분에서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면 서울시 주택 문제는 해결된다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예전처럼 막 갭투기 해 가지고 네가 죽니 내가 사니 나는 벌고 빠질 거야 이런 게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서로 좀 같이 사는 그런 쪽으로는 가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 정책에서 추가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조항들이 들어있고 한데 우리가 집을 제가 살고 있다가 투기 마음이 없어요. 투자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발령이 났어요. 같이 있어야 되는 애기들이나 초년생이에요. 그러면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2 년마다 움직이는 싫고 이러면 거기서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살려고 가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 집이 그러면 팔려야 그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 날짜를 맞추기가. 발령이 이미 나 버렸으니까. 이럴 때 일단 내가 여유가 있거나 뭐 대출을 통해서 이걸 사고 이 집이 팔리면 갚으면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실거주용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주택이 바로 팔리질 않으니까 그거를 실거주 1주택이 이어진다고 보고 세금을 안 매긴 거예요, 양도세 비과세. 근데 이게 MB 정부 때 이 기간이 2 년으로 1 년이면 충분하겠죠? 이걸 2 년으로 늘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 머리 좋잖아요. 2 년? 가만히 있어 그러면 2년 사이에 집값이 오를 수도 있네. 2년 동안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걸 또 그다음 정부에서 3 년으로 늘립니다. 그러면 3 년이라는 시간은 어때요 여러분? 아파트에 분양하면 3년 안에 입주하잖아요 신축 분양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가 인제 기가 막히게 도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그러면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 3년 안에 원래 있던 집 팔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세금을 안 내. 그럼 이 집은 또 3 년에서 3년 뒤에 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주택가가 막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집이 있어. 하나를 더 사. 그러면 들고 가서 3년 동안 집값이 제일 좋을 때 팔겠죠? 세금은 또 안 내. 내려가는 경우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3 년마다 한 번씩 팔아먹을 때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네? 이게 그러면 이 공정과세는 아니잖아요. 이게 악용된 건데 이걸 인제 퍼지면서 우리 일반 분들은 대부분의 90%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사시는데 거기에 한번 맛을 본 양반들은 이제 거의 미친 수준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이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원위치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 년으로 줄여야 된다. 누가 봐도 1 년이면 충분히 팔 수 있잖아요. 안 팔리겠어요? 팔리죠. 그래서 그걸만 해도 그러면 집을 들고 2 개를 동시에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집행위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분이면 다행인데 지금 전국에 3 0 0만 명이 넘어요. 300만 채를 하나씩 더 들고서 또 팔고 이러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저도 제가 아는 나이는 돼서 막 좀 요구해 가지고 2 년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로 3 년을 다시 늘려요. 그리고 금융 풀고 이러니까 이게 좀 악용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아마 그거 캐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대책까지 나오면 거래까지 완벽하게 이런 부분들을 통괄적으로 하는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좋은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국민 채권을 활용한 리츠를 제안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게 뭐냐면 대통령도 이번에 뭐 얘기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LH가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그 신도시를 만들면 원주민들한테 토지 보상하고 뭐 영업하면 이런 영업 보상하고 하면서 우리 국민 돈으로 투입해서 보상을 다 마치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인제 다 인제 나가시면 돈 줬으니까 이주하실 거 아니에요. 빈 땅을 갖다 싹 조성을 하잖아요. 뭐 땅도 고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조성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조성 원가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지으면 되잖아요. 이걸 짓질 않고 건설회사에 판단 말이에요. 왜? 조금 이상하죠? 그냥 공사를 하청을 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걸 분양을 해요, 건설사에. 그럼 여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죠.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지적한 거예요. 아니 왜 LH가 건설회사에 줘 가지고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더 높이고 더 받게 하냐. LH가 그냥 있으면 분양가가 낮을 거 아니에요. 이익을 많이 안 남기니까. 그쵸?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미 제가 한 6-7년 전부터 제가 인제 관계기관에다 좀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그때 인제 LH 입장은 이거예요. LH가 인제 적자잖아요 지금. 돈이 없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공사 현장을 한 번에 다 너무 넓어서 한 번에 못 한다. 그래서 민간이 들어와 줘야 된다. 민간이 공사를 하청을 주더라도 돈이 없다. 동시에 못 한다. 느려진다.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해결책 제안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아까 뭐 용산 모듈라 이런 것처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좋은 제안 있으면 댓글 달아 주셔 가지고 우리 신사임당과 함께 멋진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러면 돈이 없고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건설회사에 팔아서 건설회사가 이익을 어떻게 남기다, 물론 재원을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최대한 높이고 싶은 게 민간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 그러면 자, LH인데 그럼 건설회사에 팔 때 이 얘기가 막 되면서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주택 공모 리츠라는 게 떴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주택 공모 리츠. 그러니까 리츠라는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이 회사를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인정을 해줘 가지고 공공 택지에도 리츠 회사가 자본을 투입해서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줬어요. 그럼 공공 택지는 사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분양이 웬만하면 잘 되잖아요. 경제에 뭐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누워서 떡 먹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츠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토지를 건설회사가 사는 게 아니라 리츠가 사요. 사 가지고 그 살 때 돈을 펀딩을 해 가지고 삽니다. 그럼 벌써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뭐 대출도 받았어요, 리츠가. 이자 나가잖아요. 이런 비용들이 다 분양가에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억하시면 2021 년도 기준금리가 몇 프로냐면요. 0.5에서 1% 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금리가 0.71% 예요. 근데 리츠 회사가 돈을 빌려서 하는 그 금액이 3.5% 예요. 일시중 은행들이 그 돈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뭐래요? 공사를 짓는데 공사비를 쓰면서 분양하는 게 과정이에요. 그럼 분양하면 돈이 남았겠죠? 그때 수익률 보장에 벌써 은행들이 정기 예금 금리가 0.7일 때 3.5% 조건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수익이? 그러면 역으로 그 돈을 국민들이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안 두고 0.71%를 받니, 그러면 그 돈을 은행들은 부자들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힘드니까 국민들이 낼게. 국민들이 내서 그러면 그래 3.5%도 바라지 않아. 2.5%만 줘. 그래도 은행 예금보다 높잖아요. 그럼 돈은 마련됐죠. 그럼 리츠 회사가 할 때는 리츠 회사가 사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챙긴다, 이익이 붙잖아요. 말한 이자도 붙잖아요. 이러면서 분야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리츠 회사조차도 국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리츠 특별법이 뭐냐? 국민행복주택 리츠 뭐 이렇게 붙여서 그 리츠 회사를 금융 그 전문가들만 두면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리츠 회사를 국가가 케어하는 형태로 가서 국민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거를 국가가 보증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투자회사법이지만 국가가 보증을 쓰는데 돈을 냈는데 리츠에다 냈는데 빌려주는 거, 은행처럼 빌려줬는데 이자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높죠. 그리고 요번에 새로 나온 프로젝트 리츠라고 있어요. 이것도 기본 수익률이 6%로 잡고 있어요. 금리 아시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 국민들이 법제화돼 가지고 길만 열어준다면 온 국민이 금모으기 할 때처럼 아마 할걸요? 그래, LH 돈이 없어? 그래, 우리가 지으면 돈이 되잖아요. 우리가 더 국민들이 일시시간 내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게 그동안 정부에서 하던 흉내를 내서 공공택지 개발 공모주택 리츠를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뭐예요? 그 리츠 회사가 그걸 주관해요, 민간이. 그러면서 생생내느라고 30%만 국민 공모를 하겠다고 또 더 생생내느라고 시범지어 한두 군데밖에 두 군데밖에 안 했어요, 이 5년 동안. 2021 년도에 됐는데. 그럼 뭐예요? 결론은 카르텔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싹 바꿔서 지금 그림표 보시죠. 그림표처럼 제가 우리 신사임당 식구들과 함께 주위에 많이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채권을 살 수도 있잖아요. 채권을, 국채를. 국채는 나라에서 보증 쓰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받으면 돈을 우리가 주잖아요.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2.5%야. 지금 만약에 은행 이자가 2.5%인데 국채가 3%를 주면 무조건 사겠죠, 좀 더 주니까. 우리 근로자들 다 좋아할 거. 더 주니까 나라가 책임지네? 3.5% 주면 더 좋죠. 그럼 그 돈이 딱 모이잖아요. 그럼 그 개발 현장은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가겠죠. 공사업체들한테 수수료 이런 거 줄 것도 없고 하청 주면 되죠. 우리 대한민국 건설회사 이름이 뭐예요? 건설회사잖아요. 건설회사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요새 시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돈을 들고 이래요. 그럼 그것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분야가 또 나아지겠죠. 그럼 아까 말한 리츠 회사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줄겠죠. 이런
분양가가 낮아지고 공사는 잘 되고, 그죠? LH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PMCM이라는 거 있어요. 조직만 갖추면 이거 돌아가거든요. 이 그림표 조금 어렵게 보이시지만 잘 보시면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 맨날 금융기관들이 서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 그러네. 국가가 조금 케어를 해서 국채를 우리가 사 줘서 거기다 옵션으로 이 국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더 나면 플러스 알파 보너스까지 리츠 배당처럼. 그러면 그거 국민이 안 하겠어요? 우리 국민들 빠워 아시죠? 그거 공공택지 돈 다 해 봤자 뻔해요. 국민들 조금만 십시일반하면 그 돈 다 메요. 그럼 은행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 예금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 올리겠죠? 예대 마진 줄이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은행들이 다 모 은행 하나 빼고 다 외국인이 대주주잖아요. 배당의 반 이상이 다 미국으로 날아가요. 그게 낫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배당받는 게 낫겠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민 참여 공모 리츠와 좀 다르다. 채권을 하나 더 넣어서 채권과 리츠를 연계하는데 이걸 국가가 특별법으로 케어를 하면 완벽하다. 문제가 없다. 이거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좀 제안 드립니다. 진짜 짧은 생각이지만 여러분이 또 더 좋은 제안 있으면 우리 심사위원 댓글에 쫙 달아주시면 같이 힘 합쳐서 이 주택 시장이 안정되면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미래가 발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 있고요. 같이 힘 합쳐서 나갑시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사임당 가족 여러분 항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주 말씀 올리지만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면 우리가 사업이 실패해도 재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뭐 합니까? 아파가지고 쓰지도 못하면 그거같이 정말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요즘 날이 더워요, 여러분. 더운데 이 더운데 부동산 막 투자하겠다고 다니까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 몸 건강도 잘 챙기시고 내 집 마련 천천히 생각하셔도 괜찮은 지금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건강 잘 챙기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